수업 시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키 생성 주체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자 중에 누가 키를 생성하는지 거기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혼자 단독으로 키를 생성하게 되면은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모든 참여자가 키 생성에 기여를 하게 되면은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서버를 이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키 전송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대칭키 방식에서는 주로 서버를 사용하게 되겠고,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참여자가 키를 생성하는 대신에 보통 서버가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버가 키를 생성해 줄 경우에는 이 서버를 키 분배 센터라고 합니다. 물론 대칭키 방식에서만 키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TLS에서 초기에는 이런 브라우저가 키를 생성하는 키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키 동의 프로토콜은 모든 참여자들이 키를 생성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키를 혼자 생성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어떤 랜덤한 값들을 만들고 그 랜덤한 값들을 이용해서 키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키를 생성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개키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자체 강화 방식으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키 동의 프로토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의 프로토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키 전송 프로토콜이거나 키 동의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 수에 따른 분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고요.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도 이전에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을 5차례에 걸쳐서 만들어 볼 때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요구사항은 키의 비밀성입니다. 참여자들 외에는 다른 제3자들은 이 확립하는 세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자체 강화 방식이면은 참여자들만 알아야 되겠고,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키 확립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서버도 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서버도 대칭키를 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키의 비밀성만 보장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해서 강건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는 키의 최근성, 키의 용도, 생성 주체에 대한 확인 또는 참여자에 대한 확인, 키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션 키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든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지난번에 만들었던 키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키를 받았을 때 앨리스가 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키를 요청했을 때에는 이 만들어진 키가 밥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키가 그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프로토콜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생성자를 상대방이 인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 전송 방식에서는 주로 키를 생성하는 주체를 참여자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서버가 키를 생성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에서는 참여자들은 이 키가 서버가 만들어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체 강화 방식의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는 내가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 내가 지금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 키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전에는 내가 사용할 상대방이 나랑 동일한 세션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 확인과 관련해서는 키 무결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에서 서버가 키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실제 앨리스가 수신한 건 이런 값을 수신했다 그러면 키 무결성은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버는 이렇게 생성했지만 앨리스와 밥이 수신한 건 키의 무결성은 모두 깨졌지만 우연히 둘 다 똑같은 키를 받았다. 그러면 키의 비밀성이 보장이 되면 키의 무결성이 깨져도 여전히 우리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키 무결성보다는 키 확인이 더 중요하다. 단 전제 조건은 키의 무결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조작이 돼서 누군가 공격을 해가지고 키가 전송 과정에 변경이 되더라도 우연히 두 사용자가 동일한 키를 가지게 됐고 그 공격자는 그 키를 알 수 없으면 여전히 안전하게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 키 무결성, 키 확인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키의 무결성이 깨지지 않으면 키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키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 키 확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키 확인 과정은 매우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키로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암호에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KAB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KAB로 암호화된 어떤 암호문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은 그 KAB로 풀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만 들어있으면 어떤 형태든 다 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이렇게 상대방 참여자의 또는 나의 식별자를 암호화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키 확인은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키 확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꼭 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해야 실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살펴볼 건데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키 전송 프로토콜을 두 가지 정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둘 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표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발표된 이 니드엄 슈루더의 프로토콜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번 메시지에 키의 최근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키 확립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론이 충분히 확립이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대학원에 가서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하려고 할 때 현재 그 연구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뭔지, 그 연구 분야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성숙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새로운 그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헌이 있는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게, 작성하는 게, 연구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했을 때 시점에서는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들도 새롭게 설계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이론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론보다 더 나은 기법을 제안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미 연구된 것이면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더 학문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낸다든지 그러는 것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야를 선택할 때, 대학원에서 연구할 분야를 선택할 때 그 분야의 성숙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분야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어떤 지금 결론들이 도달해 있고 무엇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물론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전했을 때에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연구라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좀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키 동의 프로토콜이고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키 동의 프로토콜입니다. 공개키 기술은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 공개키 기술은 두 가지 문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하나가 인수분해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산대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 수학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산대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로 컴퓨터로 뭔가 숫자 갖고 처리할 때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정수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산하다 보면 자꾸 그 값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늘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롭게 어떤 수체계를 만드는 거죠. 정수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정수들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군이라는 것입니다. 군. 그래서 이 군은 집합과 이항 연산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 집합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이항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다는 것은 집합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임의로 꺼내 가지고 이 두 연산을 그 정해놓은 이항 연산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값이 다시 집합 내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군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곱셈을 하는데 어떤 값으로 결과를 항상 나머지를 취해 가지고 결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곱하기를 하는데 7로 나머지를 구해서 결과값으로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곱한 다음에 모두 7을 하면 그 결과는 요 6개의 값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군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군은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항두원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모든 원소들은 여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두원이라는 거는 A 어떤 수를 이항연산을 취했을 때 다시 자신이 되는 요 값을 우리는 항두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원소가 A에 오든지 간에 그 원소와 2를 이항연산 취하면은 그 자신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곱셈에서는 항두원이 늘 1일 것이고요. 덧셈 계열의 연산에서는 0이 항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셈을 사용하는 연산이 곱셈 형태의 연산이면은 곱셈군이라고 그럽니다. 곱셈군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이항연산만 사용하는데 곱셈이 있으면 또 나눗셈이 늘 이렇게 대칭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곱셈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눗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 곱하기 B가 항두원이 되는 이 B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B를 곱해가지고 A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한다는 건 A 곱하기 B에서 A를 우리가 나눗셈 하고 싶으면 B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곱셈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원을 구해서 여원을 곱해주면 A와 A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은 결과는 항두원 1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그 계산에서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런 식에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를 원래는 4X면 나누기 4에서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건데 나눗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4의 여원을 구해서 그걸 곱해줍니다. 이 군에서는 4의 여원은 2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 되겠고 그러면 7로 나머지 하면 1이 되니까 여원이 돼가지고 2를 곱해주면은 X만 남고 그럼 이 식에서의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여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 결합법칙도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군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 군에서 이제 이와 같은 군은 또 다른 하나의 또 특징을 갖고 있는데 5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5를 계속 이항 연산을 가지고 거듭 제곱을 해봅시다. 5 곱하기 5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또다시 5를 곱하고 또 그 결과에 5를 계속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의 1승은 5가 되겠고 5의 2승은 5에다 5를 곱하면 25가 되겠고 모두 칠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5의 3승 구할 때는 또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는 게 아니라 4에다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20이 되겠고 그럼 그건 6이니까 6이 돼요. 그래서 쭉 구해보면은 5, 4, 6, 2, 3, 1 이런 형태로 쭉 값들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5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5의 7승, 5의 8승을 구해보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와 같은 수를 우리는 이 군의 생성자라 그래요. 이 군에 있는 원소들을 거듭 제곱해서 모두 만들 수 있으면 생성자라 그러고 생성자를 갖고 있는 군을 우리는 순환군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2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이니까 1이 됩니다. 즉 2는 이 군의 생성자는 아니에요. 3은 생성자입니다. 6은 어떻게 되냐? 6의 1승은 6이고 6의 2승은 1이 돼요. 그러니까 6도
생성자가 될 수 없고 당연히 1도 생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공개키에서 이제 이산대수 문제를 활용하려면 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군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소수 P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요 7도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P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1부터 P-1까지의 집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이 집합과 곱하기 모두 P 하게 되면은 이제 군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을 만든 다음에 이 군에서 생성자 G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이 값들 중에 하나를 X를 선택해 가지고 G의 X승을 구해요. 이게 Y라 그러면 Y와 G와 P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X를 모르는 사용자는 이 값으로부터 X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G의 1승, G의 2승 해가지고 계속 구하다 보면은 Y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의 크기, 요게 이제 얘의 군의 크기는 6이 되겠고, 소수 P를 선택하면 군의 크기가 P-1이 되는데, 이 P-1이 매우 커야 됩니다. 보통 현재는 2048비트 크기의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수가 많으니까 그거를 다 해본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근데 실제 이 이산대수 문제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지 않고도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다차시간,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지수시간 알고리즘이에요. 이산대수 문제는 MP 문제입니다. 아직 다차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그 양자 컴퓨팅으로 가면 이제 다차시간에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 발견됐지만, 아직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고 키 동의 프로토콜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키 동의 프로토콜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우리는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 그러고요. DP와 헬만이 제안한 프로토콜입니다. 1976년도에 발표되어 있고, 암호 기술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널리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군을 하나 만들고 그 군의 생성자를 구합니다. G. 그래서 G를 구한 다음에 얘를 쓰자라고 이제 참여자들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 동의 프로토콜을 진행하고 싶으면 앨리스는 A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G의 A승을 계산한 다음에 밥에게 줍니다. 밥도 똑같은 방법으로 B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앨리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B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받은 값을 A로 거듭 제곱해가지고 G의 BA승을 구할 수 있고, 밥도 비슷한 방법으로 G의 AB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은 앨리스와 밥 말고는 계산을 못합니다. 지나가는 이 값들을 공격자들이 확보하더라도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A나 이 값부터 B를 계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만 어려우면 GB로부터 GBA를 계산 못하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DP-헬만
계산 문제입니다. DPL만 계산 문제는 GA와 GB가 주어졌을 때 GAB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가 쉬우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DPL만 계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돼야지 실제 이제 이 DPL만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L만 계산 문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만 어려우면 되는 건 아니고 결정 문제도 어려워야 됩니다. 결정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결정 문제는 답이 늘 yes 아니면 no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GA, GB 그리고 GC가 주어졌을 때 이 GC가 GAB와 같은지 찾아주는 그런 문제예요. 같으면 yes, 틀리면 no의 답을 주는 거죠. 만약에 DPL만 결정 문제가 쉽다 그러면 랜덤하게 이 값들을 계속 만들어 본 다음에 결정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GAB를 내가 랜덤하게 생성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DPL만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DPL만 결정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DPL만 프로토콜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 이산대수 문제 모두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이들을 이제 양자 컴퓨팅 외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나면 요 값들을 하나씩 얻게 되는데 얘를 바로 세션 키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AS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하고 싶다. 그럼 AS는 128비트의 세션 키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떤 키 유도 함수 AS 뭐 어떤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알고리즘에 적합한 또는 내가 하나의 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암호할 때 사용할 키 또 그 맥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키 두 개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 키 유도 함수에 넣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길이의 키를 얻어내서 실제 두 사용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DPL만이 제안한 이 기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은 안전한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왜 안전하지 않냐면은 이걸 교환할 때 서로 상대방이 이 준 값이 앨리스가 실제로 줬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되겠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가능한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키 동의 프로토콜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키 동의 프로토콜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동의 프로토콜이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 참여자가 홀로 키를 생성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참여자는 뭐 10비트 나는 90비트 랜덤 값을 만들어서 우리가 섞어서 키를 만들자라고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다 모두 동등한 수준의 값들을 랜덤한 값들을 만들어서 그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만이 계산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키 동의 프로토콜이고 키 동의 프로토콜은 꼭 이렇게 그 공개키 기술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대칭키 기술과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키 동의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양쪽에서 선택한 랜덤 값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앨리스와 밥은 서로 간에는 비밀스럽게
이 NA와 NB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하냐면은 둘이 그 비밀 정보를 비밀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서버 S를 이용해 가지고 이 NA와 NB 각자들이 생성한 NA와 NB를 서버를 통해서 서로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교환해서 키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토콜 구성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앨리스와 밥만 KAB를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버도 KAB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하게 되면 그것에 5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요구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키의 최근성이 있었죠. 최근성. 그래서 이런 서버를 이용하는 키 전송 방식에서는 난스나 카운터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세션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세션 키임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키 동의 방식에서는 키를 생성할 때 내가 생성한 랜덤한 값을 넣어서 키를 만들기 때문에 별도 난스나 타임스탬프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세션 키의 최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DPLM 프로토콜에서는 요 값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만드는데 앨리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A를 랜덤하게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A가 랜덤하면 당연히 G의 BA 승도 랜덤하겠죠. 이번에 만든 거지 예전에 만든 값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내 랜덤한 값을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SAB는 이번에 만들어진 값임을 앨리스는 그냥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서의 키의 최근성 보장하는 방법하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버를 이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하고는 전혀 이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키 동의 방식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필요했던 키의 최근성 같은 거를 별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요구사항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별로 중요한 요구사항은 아닌데 키 제어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 동의 프로토콜은 우리가 참여자들이 랜덤한 값들을 기여해 가지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게 되는데 이 세션 키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도록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뭔가 더 유리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이 기본 DP 헬만 프로토콜에 적용해서 살펴봤더니 앨리스는 GA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은 그 다음에 GB를 주는데 이 GA를 받은 다음에 B를 여러 개의 B를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GA의 B승을 계산해가지고 밥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몇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키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도록 만드는데 앨리스보다 밥이 유리하다는 그런 문제를 요 미첼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프로토콜은 이렇게 동시에 요리 땡 하면 너도 나도 동시에 주자 해가지고 GAGB가 동시에 나라들은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은 보통 메시지를 한 사람이 보내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에 그 다음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번 역할을 2번 위치에 위치한 사용자는 1번 위치에 있는 사용자보다는 조금 더 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GA를 보낼 때 GA를 보내지 않고 해시값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GA 해시값을 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밥은 앨리스가 어떤 GA 값을 줄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일방향성 때문에 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밥은 앨리스가 어떤 GA를 선택했는지 모르고 GB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은 GB를 받은 다음에 GA를 주게 되는데 GA를 주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던 해시값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GA가 아니라 GA 프라임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바뀐 거죠. 밥이 유리했었는데 이제는 앨리스가 유리해졌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충돌 회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값으로 해시되는 두 개의 값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이런 GA 프라임 값을 앨리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앨리스가 유리한 것도 없고 밥이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히려 이 키 제어 요구사항보다는 요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어디도 또 사용됐던 테크닉이냐면 동전 던지기 프로토콜을 소개했을 때도 사용했던 프로토콜이고요. 우리가 어떤 축구 시합에 대한 이제 국가 대항전 A 매치를 하는데 경기 결과에 대한 내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기를 하는데 나는 2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2대 0에 돈을 걸었다는 거를 상대방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대 0이라는 요 값을 해시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나면 나는 2대 0으로 했다는 거를 공개를 하면 여기에 해시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너가 실제로 그때 2대 0으로 경기 시작 전에 2대 0으로 내기를 걸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요 해시값이 공개를 했을 때 1대1, 2대1, 3대0 여러 가지 가능성 갖고 다 해시를 해보면 어떤 값으로 어떤 점수를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내기를 걸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늘 우리가 어떤 값을 해시했는지 전수조사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커야 됩니다. 범위가 1에서 10까지 수밖에 안 된다. 그럼 10개를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대 0이라는 스코어뿐만 아니라 랜덤한 값을 같이 넣어서 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할 때 2대 0하고 랜덤한 값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원래는 2대 0에 걸었었는데 내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경기 결과가 3대 1이에요. 그러면 3대 1 R'을 공개해가지고 이 해시값이 얘랑 같아지게끔 되는 R'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구해요? 충돌 회피성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 테크닉 여러 가지 이제 암호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추세, 키 확립 프로토콜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최근 추세는 암호할 때 항상 인증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인증 암호화. 메시지 암호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대칭키 갖고 평문을 암호화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문을 암호하고 그 암호문을
또 다른 키로 맥키로 암호화해가지고 인증 암호화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세션 키를 확립했다. 그러면 그 세션 키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이 키 분리 원리라는 것을 아주 극도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분리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용도이면은 다른 키를 쓴다는 거예요. 키 분리 원리는 하나의 키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키를 세션 키를 확립했어요. 그러면 그 키를 이용해서 5개의 키를 추가적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K1을 이용해서 키 확인을 하고 K2, K3는 앨리스가 쓰고 K4, K5는 밥이 써요. 왜 2개가 필요하냐면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한 겁니다. K2는 암호화하는 키, K3는 맥키가 되겠고 밥 입장에서는 K4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 K5가 맥키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을 때 6번을 준 다음에 7번을 줄 때 6번을 줄 때 썼던 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키를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해시를 해서 키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매 메시지를 교환할 때마다 방향마다 다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시를 이용해서 다음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때 키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요때 키가 노출됐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 있는 K 프라임들은 다 그 키를 확보한 사람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HK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HK 프라임을 하면 그 다음 것이 나오는 건데 요 이전 값들은 이제 요거를 알아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요 키가 노출됐을 때 양방향으로 모르게 되는 건 아니고 그 키 사용된 키 이후에 사용된 키들은 노출이 되지만 그 이전에 사용된 키들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